동맹의 현실을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10월 24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한반도 평화 문제하고 우리 민족의 주권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는 그런 성명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언론에서 요게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이런 식으로 늘상 표현해 왔고,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좀 표현한 것 같은데요. 이 성명이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과 엄중성,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의 주요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통일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팀장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영어 약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명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랑 동시에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0월 24일 날 워싱턴 DC에서 44차 한미 안보 협의회 SCM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그 전에 10월 23일 날 한미 합참의장들의 회의인 것 같아요. 36차 한미 군사위원회 MCM 회의를 했다, 이렇게 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SCM하고 MCM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CM은 이제 이번에 44차인데요. 매년 한 차례씩 하죠. 근데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들이 대표로 참여해서 한미 국방 군사 관계의 최고의 문제들을 연례적으로 이제 협의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 군사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합참의장이 대표로 참가하는 한미 이제 군사관계 회의죠. 그래서 이제 이 SCM과 MCM을 통해서 한미 양국의 이 국방 전략, 그다음에 군사 전략, 작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표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추가하면 좋겠는데요. 네. 한미연합 지휘체계라고 표시된 그 도표를 한번 좀 띄워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위쪽에 이제 한미연합 지휘체계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현재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한미 안보 협의회라고 되어 있죠. SC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양쪽의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제 회의이고요. 이 회의에서 이른바 전략 지침이라는 것을 내립니다. 양국 국방장관들이 양국 합참의장에게 전략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죠.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이제 한미 군사위원회가 양국 합참의장을 대표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고, 이것도 역시 매년 한 차례씩 이제 진행이 되는데 MC 또는 MC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MCM에서는 양국 국방장관이 내린 전략 지침을 받아서 전략 지시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지시를 받아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을 지휘하는, 이게 이제 지휘 계통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이제 국방장관, 그 다음에 양국 합참의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한미연합사령관,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죠. 이 일원화된 지휘체계,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지휘체계가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매년 SCM과 MCM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44차 동안 SCM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MCM은 36차 회의가 요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국의 주권 현황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휘 체계로 보여지는데요. 자, 44차 SCM 회의, 국방장관들이 모이는 그 회의
그 회의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합의 내용들, 성명 발표 내용들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합의 내용이 15개 항이나 돼요. 그래서 뭐 페이지만 하더라도 한 뭐 두세 페이지 이렇게 이제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다 설명하려고 해도 한 몇 시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주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요번 SCCM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그 대표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2항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양자라고 하는 것은 한미 양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지역이라는 것은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제 더 넓게 간다면 이제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과의 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 이것은 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포괄하는 그런 동맹을 이제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왕에 이 한미 동맹, 그러니까 대북 방어적 성격의 한미 동맹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패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미 동맹이 함께 간다, 이렇게 이제 하는 공약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위반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그런 이제 합의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그렇죠. 뭐 이런 데 다 포함되는 그렇죠. 개념이라는 거죠. 예,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참여하는 것이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말리아 뭐 해적 뭐 이제 퇴치를 위해서 뭐 간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이제 그 기본적인 합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3번 항목은 이제 이른바 북핵 탄도미사일 관련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북핵과 탄도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 북에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9.19 공동성명 준수 이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올해는 들어갔어요. 그것은 이제 그 북미 양국 사이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또 때로는 이제 긴장 상태가 되고 북이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뭐 말하자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런 이제 그 좀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든 남쪽이든 북을 뭐 좀 무마한다고 할까, 그런 이제 행동들이 좀 있었죠. 뭐 식량 뭐 이제 남북 뭐 이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9.19 공동성명 준수도 그런 맥락에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북한의 WMD, 즉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발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 7일 날 그 미사일 지침 개정, 이제 보통 뭐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의 WMD에 대한 대응을 이제 그에 대한 협력을 이제 그 재확인하는 그런 것인데, 이 미사일 지침 개정이나 WMD 대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MD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건 이따 자세하게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공동국지 도발 대비 계획 발전에 대해서 평가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NLL 일대에서 연합연습, 그 다음에 훈련을 중진할 거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북에 촉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전협정, 유엔사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국지도발 대비 계획,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서해5도 같은 이제 접경 지역에서 남북 사이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남측에서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작년 1월 달에
그 한미 합참 의장들이 이거에 대한 약정서를 쓰고 2월 달에 공동의 작전 계획을 완성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완성을 못했냐? 핵심은 뭐냐면 이 공동 작전 계획을 실행하는 이 작전 명령권을 누가 줄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한미 양국 사이에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이 서명을 못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서해 인근에서의 그 북에 대한 대응이 점점 강화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되어 왔고, 특히 연평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이제 계획들을, 그리고 훈련들을 하고, 또 뭐 그 이제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뭐 원점 타격하겠다, 지원 세력까지 뭐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미국으로서는 이제 이 공동 계획을 세워놓고 이 명령권을 한국 정부가, 한국 국방부가 쥐게 되면, 한국 국방부가 이 공격 명령을 하게 되면 미국도 이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말려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위험하게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제하고 자신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명령권을 자신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는 대북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미국은 이제 평화적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미국이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분쟁에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항에 보면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확장 억제 제공하고 강화할 것을 공약하는 것을 이제 재확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미사일 방어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은 뭐냐면, 북이 이제 핵미사일을 핵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공격을 잠수함으로도 할 수 있고, 또 미사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뭐 항공기로 공격하면 항공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대응 계획을 세워서 이제 대응을 하고, 뭐 잠수함을 통해서 하면 잠수함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 맞춤식으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제공한다, 이게 네. 이전 그 회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새롭게 더 강화된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이것을 포함한 모든 범주. 그러니까 이 북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모든 범주를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들을 다 동원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이제 국방 우주 협력에 관한 관련 약정을 체결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새롭게 확인되는 거죠. 예? 새롭게 확인되는 그렇죠. 내용인 예, 예. 이 약정 체결, 이 예. 부분은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범정부 차원의 한미 사이버 정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미 양국 사이에 여러 가지 국방 군사 관련 현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우주 관련,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한 협력이 이제 계속 강조되고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 6월 달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전은 뭐 사이버전, 그다음에 우주전 이런 부분들로 더 이제 말하자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그것은 단순히
국방 군사철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 예를 들면 뭐 우리 과기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정원이나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내용들은 그 약정 체결 문제라든가 위원회 출범 문제는 이번에 처음 확인되는 건가요, 내용이? 아마 이런 논의들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문서 공동 성명에서는 네. 이 약정 체결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이버 정책이 출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언급된 네.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항에 보면 이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에 관한 항목인데요. 미래 지휘 구조를 지속 발전시켜서 군사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따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작전 통제권 환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제 그 실무 단위를 이제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따 자세히 좀 보시도록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14항에 보면 한반도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좀 이렇게 안개 속에 있지만 주목해 봐야 될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 보도들이 일부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전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한미 양국군이 이제 북한에 밀고 올라가는데 중국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고민들을 하면서 말하자면 중국에게 북의 일부를 이제 떼어주는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정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괄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D 관련해서 자, MD 하여튼 기초부터 이제 MD의 기본 개요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도표 보시면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도표 나올 때까지 미사일 방어라고 하죠. 미사일 방어.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 본토를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그것을 이제 제압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이것을 이제 미사일 방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저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적의 탄도미사일이 이제 발사된다 이렇게 되면은 발사한 직후에 그 조기 경보 위성에서는 한 40초 뒤에 이것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작전 통제소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작전 통제소로 이제 저기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 것을 40초 만에 이제 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고 이 이지스 구축함 이런 데서도 이제 탐지를 하죠. 지난번에 그 북에서 이제 인공위성 했을 때 아마 45초에서 1분 사이에 이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이 제일 먼저 포착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죠. 이제 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빨리 탐지를 해서 작전 통제소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것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 작전 통제소에서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날아오는가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식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속히 결심해서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제 기지에다가 이것을 바로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전 통제소에서 이른바 C4I, 그러니까 전술 지휘 자동화 체계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가동되면서 자동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이제 식별하고 결심을 해서 바로 이제 타격, 요격 부대에다 이것을 이제 전송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발사를 해서 타격을 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KAMD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한국형 MD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MD는 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맞추는 것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MD는 발사 단계, 상승 단계에서의 요격, 그 다음에 비행 단계, 중간 단계에서의 요격, 하층 단계, 즉 종말 단계에서의 요격, 이렇게 또 이 미사일의 그 이동 경로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상승 단계나 중간 비행 단계는 하지 않고 하층 단계만 한다. 그러니까 미국 MD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 MD 작전에는 작전 형태로 보면 공격 작전이 있고 적극 방어가 있고 소극 방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 방어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승 단계 또는 중간 단계 또는 종말 단계에서 이것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이게 이제 적극 방어예요. 그런데 MD 작전에는 적극 방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MD다. 그럼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이 MD 적극 방어를 보통 MD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D 작전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 MD 공격 작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D 공격 작전은 뭘 말하냐면 상대방, 그러니까 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예를 들면 연료를 주입한다든지 뭐 미사일 발사대를 이렇게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가, 임박한 징후가 보이면 이 날아가는 단계에서 쏴 맞추는 것보다 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게 훨씬 더 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제 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 징후가 보면 먼저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발사를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미사일 위협을 말하자면 예방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MD 작전에서 사실은 이 적극 방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인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MD 공격 작전이 어찌 보면 더 말하자면 매력적인 유혹을 느끼는 그런 이제 작전인 것이죠. 그래서 MD 공격 작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MD 공격 작전을 통해서 선제 타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미사일을 제거하는 게 기본이고 이걸 이제 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있을 때 그래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하는 거, 이게 이제 적극 방어죠. 그래서 그건 방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 방어라고 하는 것인데 소극 방어는 적이 미사일을 통해서 공격할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사전 경보를 한달지 표적을 분산시킨달지 시설물을 은폐하고 엄폐한달지 벙커화한달지 이런 것들을 소극 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D의 작전 형태는 선제 공격 작전, 그 다음에 적극 방어, 소극 방어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서 있겠습니다. 이게 뭐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는 거의 약자가 MD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본 방어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제 선전을 많이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공격 작전까지 포함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전두환이 민주정의당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민주정이고 정의로운 당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군부 독재 정권이었던 것처럼 미사일 방어를 방어 시스템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미국이 이제 수년 동안 이 MD 체계, MD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억을 이제 쏟아 부었는데, 미국이 왜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네.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 이건 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보면, 보통 이제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보통 남편이 아내를 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힘이 세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본질이죠. 네. 만약에 부인이 아내가 힘이 세다면 남편이 그렇게 폭력을 가하지 못하겠죠. 혹은 힘이 비슷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남편의 힘이 세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이제 남편을 패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남편이 아내를 패요. 그 이유는 압도적으로 남편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이 MD를 추구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공격을 아예 차단해서 자기들만 미국만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이 파워,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런 것 때문이죠. 어, 그 미국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불안과 공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미국 사회를 그렇죠. 움직이는 원리. 미국을 이제 움직이는 네. 이 미국 사회의 어떤 이렇게 의식이라고 할까? 의식을 저변에서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제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미사일 방어도 그런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북으로부터 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른다. 우리 본토로 공포심을 계속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성도 입증되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은 더 안전해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면 그 유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입증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다, 뭐 사기극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세계가 그럼 더 안전해질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압도적인 전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 하나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보수적으로 표현해도 의심되거나 심지어 일부에서는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이유는 앞서 이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미사일 시스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은 많은 무기와 장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기 경보기도 필요하지, 뭐 경보 위성도 필요하지, 이지스함도 필요하지, 그다음에 작전 통제할 수 있는 C4I 최첨단 C4I 체계도 필요하지. 그 뭐 단 몇 초 만에 이 엄청난 이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하고 식별하고 판단해서 결심해가지고 공격을 명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바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체계. 뭐 타격 체계도 여러 가지예요. 공중에서 타격하기도 하고, 지상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해상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단계에서도 하고, 중간 단계에서 하고, 또 하고, 하층 단계에서도 하고. 이런 것을 다 대비하려면은 그야말로 이 무지무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돈 먹는 하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무한대의 예산을 이제 끌어다 쓰면서 군산 복합체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를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MD와 관련한 전문가
기업들 상당수는 이것이 말하자면 최대의 사기극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이게 실험을 한 15번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7번인가 8번인가를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췄다는 그 내용이 뭐냐? 상대방에서 미사일을 언제 쏜다는 걸 알아요. 사전에 알아. 그 다음에 미사일을 쏠 때는요,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표적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말하자면 가짜 미사일 이런 거를 동시에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편 같은 것들을 이제 막 흩어내고 이러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만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맞추는데도 절반 안팎밖에 성공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추진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동원하는 이유도 미국 자원이 이제 미국이 사실은 제일 크고 부자인 나라라고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 절벽에 이제 다가온다, 뭐 그 위기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동원해가지고 여기에 참여시켜가지고 이 재정 부담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 군산복합체 배불려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미사일 방어 체제는 군사적으로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효용성도 없는 이런 일들이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한 군산복합체에 배를 불려주는 그런 일이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 실험을 한 것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예. 예산 확보하기 위한 이제 보여주기 쇼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기도 예. 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MD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제 공격의 기본 무게를 두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예. 포장하기 위한 예. 뭐 이런 전략 선제 아닌가. 공격은 그래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타격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을 해요. 이동식 미사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탐지가 안 되거나 늦게 탐지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쏘아 맞추기 어렵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동식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한국도 이제 이동식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북도 이동식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북에 대해서 이동 미사일 개발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이제 첨예하게 이런 의혹들, 뭐 MD 체계를 합의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미국이 한국의 이 MD 체계를 아주 집요하게 이제 강요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 미국이 본격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부시 정부 때요. 부시 정부가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미사일 참여를 이제 압박을 심하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도 뭐 광명성 이제 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라 이렇게 했는데,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그런 압력 속에서도 군사적으로도 효용성이 없고 한국 지형상으로도 맞지 않고 부담도 엄청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정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제 계속 미국이 MD 참여를 이제 강요하게 되니까 노무현 정부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2006년도에 이른바 한국형 MD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물러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형 M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나 장비의 측면에서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한국형 MD를 하겠다고 하면서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이미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MD의 첫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MD 참여가 사실은 이제 본격화되게 된 거죠.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MD에 이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기 시작했고, 이제 2010년도
미국이 이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를 이제 쓰는데요. 거기다가 한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협력국이다, 파트너다,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표현이 이미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전후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부수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협상하자 이런 내용의 비밀 보고서가 한국국방연구원, 그러니까 국방부 산하기관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그런 비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청와대에 보고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부수해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다. 즉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 이런 이제 구상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이 지난 10월 7일 날 미사일 지침 개정하면서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미사일 지침 개정하면서 MD 참여해 주기로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패키지 딜 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구상, 그런 비밀 보고서가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미사일 지침, 이 사거리 연장 이 부분이 그 MD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MD 공격 작전 말씀드렸는데 이 미사일 지침 자체가 MD 공격 작전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 다음 주제에서도 좀 자세히 아니 뭐 이어서 바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미사일 사거리 그 변화 개요 표를 한번 좀 같이 좀 네네.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하고 예, MD하고 예.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예. 네. 저기 보면 지금 미사일 지침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미사일 사거리가 30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800km까지 나가는 8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550km 나가는 미사일은 무게를 800km 나가는 것은 500kg만 실을 수 있지만 탄두 중량이요. 탄두 중량이 550km 나가는 미사일은 1톤까지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800km 나가는 것은 뭐 포항 여기서도 북쪽 끝까지 다 닿죠. 근데 중부 지역에서 그 1톤을 실은 그 미사일을 북부 지역 끝까지 내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북에 동창리 기지가 평안 북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무수단 기지가 그 함경 북도에 있죠. 이제까지 300km 사거리로는 동창리 기지나 무수단 기지를 제대로 타격할 수가 없었어요. 평양은 타격할 수 있었지만, 근데 이 800km 사정거리를 연장함으로써 800km가 아니라도 550km 나가는 그런 미사일을 통해서 1톤을 가지고 동창리 기지, 무수단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저 동창리 기지, 무수단 기지는 사실은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사일 사거리 연장한 것이 남한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주일미군 기지나 그다음에 괌이나 이런 데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또는 저 사거리가요 800km면은요 예를 들면 평택이나 그다음에 이쪽 뭐 우리 한반도 남서부 이쪽 또는 제주 이쪽에서 만약에 저런 800km 나가는 그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상하이, 그러니까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 연안에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들이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거기까지 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 동북부 연안에서 날아오는 주한미군 기지를 향한
또는 주일 미군 기지를 향한 그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런 겁니다. 물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국은 하층 방어, 그러니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는 종말 단계의 그런 미사일 방어 체계만 꾸린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맞출 수 없다. 높은 고도에 올라가서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MD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격 작전이라고 하면 동창리나 무수단리나 뭐 중국의 동북 연안의 중장거리 미사일 기지나 이런 것들을 선제 타격한다면 그것도 미사일 방어의 일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탐지 위성에 이 탐지한 또는 이지삼이 뭐 탐지한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주일미군 기지나 뭐 주한미군 기지나 이런 데를 타격하는 중국이나 북의 기지들을 타격한다면 그것 또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연장이다. 똑같은 거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 미사일 지침 개정이 미국의 MD 참여와 교환되는 패키지 딜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미사일 지침 개정 자체, 미사일 사거리 연장 자체가 미국 주도의 MD 작전을 구사하기 위한, MD 공격 작전을 구사하기 위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일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미사일 지침 개정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은 이 미사일 지침을 허용해주는 마치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네. 허용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네. 또 한국 정부는 이것을 주권의 회복의 상징이다 또 이렇게 떠들고 예.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그 작전 지휘권이 다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예. 향해 날아오는 북이나 중국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예. 그 지침 개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주권 회복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미사일 지침 개정했을 때 뭐 한겨레 신문도 뭐 이제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경향신문 같은 데서는 뭐 사설로 환영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민주당도 뭐 환영한다. 네, 다만 그렇죠. MD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일색으로 또는 정당들이 일색으로 이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제 찬성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것을 미사일 주권 회복으로 찬성할 일이냐, 환영할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평화의 관점에서 볼 문제이지 주권의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특히 주권에 관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뒤에 얘기하겠지만 작전 통제권 문제,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 통제권은 지금까지 가지고 오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작전 통제권 환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어떻게 주권 문제를 내세우냐 이거죠. 따라서 이 주권 문제를 내세우는 것은 그 본질상 주권의 회복을 바라서가 아니고 북을 타격할 수 있는, 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제 그런 이 환호 자격하는 것을 이 포장하는 그런 이제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손안대고 네. 자기를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은 발사 원점이라고 해서 북이나 네. 중국에 대해서 예. 한국이 대신 이제 쏴주는 방식의 그렇죠. 모양새는 예, 예. 미국은 이제 뒷짐지는 모양새고 예. 한국이 대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꼴이 되네요. 네. 아주 총알바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MD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사 징후 또는 발사 이제 초기 상태를 탐지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바로 이제 이 타격 명령을 내리는 이런 말하자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결심하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바로 요격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술적 성공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추진해 왔기 때문에
미국 이외에는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가동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MD를 한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그 탐지 시스템, 그 다음에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그 다음에 타격 시스템, 실시간 타격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MD를 한다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국방부 당국자들도 정보는 다 이제 교환하고 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 스스로 한국형 MD를 구축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C4I 부분도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군 C4I와 한국군 C4I를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아까 그림에서 본 작전통제소 이것도 주한미군 작전통제소와 한국군 작전통제소를 연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형 MD는 미국 MD하고는 다르다.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미국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뭐 그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하고 이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한국군한테 오다를 딱 내리면 한국은 그냥 실행하는 그런 그렇죠. 역할 예, 한다는 거죠. 예. 소총수 일종의 소총수 노릇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노릇을 하는 거죠. 자, 그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한국형 MD 불가능하고 참여하면 이제 미국의 총알바지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된 것 같네요. 네, 작전 통제권으로 그냥 넘어갈까요? 예, 예. 자, 작전 통제권 한수 뭐 이런 것들이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한수 합의를 하고 추진해 오다가 뭐그 어버이 연합이네 뭐 이런 군복 입은 분들이 뭐 시위하고 데모하면서 왜 받으려고 하냐 북에 남침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모로 해가지고 이제 결사반대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또 연기를 시켰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작전 통제권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본 개념 네. 한번 그 도표 보면서 설명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지휘권, 작전 지휘권, 작전 통제권 이렇게 막 복잡한데요. 저 표를 보면서 이제 보시면은요.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여러 영역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작전한다고 하면 뭐 작전 뭐 이제 전투 작전하는 거 이것만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정보도 필요하고요. 이것을 해 나가려면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도 있고 그다음에 군수 지원도 있어야 되고 뭐 예산이나 행정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여러 이제 측면들이 이제 측면들을 모두 포괄하는 게 이제 지휘권, 지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보와 작전을 가리켜서 이제 작전 지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전투 작전, 전투 편성,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지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작전 통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좁은 범위에서 이제 전투 작전과 전투 편성,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데, 자, 저 전체에서 볼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겠어요? 정보, 작전. 뭐 그런 네.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군대를 만드는 이유, 이것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인사라든가 뭐 군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물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한다면 작전 통제권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인사도 필요하고 군수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작전 통제권이 따라서 군사주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 문제가 우리 주권 문제에 있어서 핵심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 이제 환수, 뭐 김영삼 정부 때 이제 평시작전권, 네. 작전 통제권 이제 환수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 이제 작동권 전환 요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94년도에 평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환수를 받았죠. 사실은 작전 통제권이라고 한다면 평신이 전신이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평시에 다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전시가 되면 바로 전환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 나누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나눈 이유가 뭐냐?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눠서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 했는데 결국 받은 건 뭐냐? 껍데기밖에 안 받았단 말이죠. 연합 권한 위임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정보 문제라든가 위기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핵심 권한에 대해서는 미국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은 여전히 이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핵심은 다 뺀 채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다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한다라고 이제 해서 2006년도에 이제 그 발표를 하고 합의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09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막 반발이 심하니까 2012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했잖아. 2012년 4월 17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 도표 같이 보내주시죠. 예. 그런데 예. 저렇게 원래 이제 2012년 4월 달에 이제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3년치 1개월을 또 연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5년 12월 1일로 이제 연기하기로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왕에 작전 통제권 환수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걸 이제 보면서 네네.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뭐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전작권 전환 후 미니연합사 구상 중에서 미니연합사. 예, 그 윗부분, 그 윗부분 보시면은요, 연합사 해체 시, 저거를 보시면, 저게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했을 때, 새로 이제 꾸려지는 이 체계를 이제 저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맨 위에 SCM이 있고, 그 다음에 MC가 있고, 그러니까 한미안보협의회, 그 다음에 한미군사위원회 이런 데서 이제 국방전략, 군사전략,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전략 지침, 전략 지시 이런 것들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근데 이 SCM과 MC를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방전략과 군사전략, 그 다음에 뭐 전략 지침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한미가 합의해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위 수준에서 여전히 그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시스템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막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동맹군사협조단, 뭐 전국 기능별 군사협조기구, 연합공군사령부 뭐 등등 쭉 있는데 이런 계속 뭐 협조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이런 협조기구를 통해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대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면서도 기구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 작전 통제권 환수를 이제 제약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더욱이나 연합공군사령부 거기 CAC라고 되어 있는 그 경우에는 공군 작전 통제권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계속 주한미 공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한미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오래전에 합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대량살상무기 탈취작전 이런 것도 미군이 지휘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강습 상륙작전 이런 것도 미군이 지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한 작전들 그리고 공군은 현대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군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미국이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이 이제 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미가 44차 SCM에서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더 큰 문제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미래 지휘구조 그 얘기인가요? 예, 미래 지휘구조.
지속 예, 발전시켜서 예, 그렇죠. 군사적 예, 효율성을 예. 극대화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예, 예,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예, 이거 말만 가지고는 뭐,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를 이제 뭐 과연 그런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미 8월 달에,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미니연합사,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되 미니연합사를 만들자 이런,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는 한미연합선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 어떠냐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안하겠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음, 근데 이제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두자고 하면 작전 통제권 환수를 아예 막 그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못하고 미니연합사 즉 작전 기능을 그 중심으로 이제 하는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건설하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이미 SCM 이전부터 잡았고 SCM 이번 SCM을 통해서 그것을 공식화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서 여기서 이른바 미니연합사를 창설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는 해체하되 작전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미니연합사를 만들자 이런 것인데 아까 이제 그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가장 핵심 기능이 작전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하면서도 작전 기능을 중심으로 한 미니연합사, 축소된 한미연합사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전에도 뭐 각종 협조기구나 뭐 공군을 통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있게 돼 있죠. 공군작전 통제권을 아예 환수를 안 하죠. 이러는 데다가 미니 연합사까지 창설한다면 그럼 이거는 작전 통제권 환수하는 거냐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껍데기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요런 그러니까 미니 연합사라는 새로운 지휘 체계,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한국군을 작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이 기본 기능을 네,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의 전시 작전권 전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뭐 그 평시 작전권 넘겨주듯이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했던 그런 거하고 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더 후퇴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것도 문제가 심각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이제 빈 껍데기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환수 시기를 연기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으면은 미군이 철수하고 북이 남침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그 과대망상증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정신질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 기반이다 보니까 이거를 환수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분, 국민적 대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계속 후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완전히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들은 더 심각한 상태로 이게 빠져들고 있다 얘기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저기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뭐 자주권의 회복 상징적 차원으로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어쨌든 모양새 한반도에서 자기의 이제 그 입지 모양새를 굉장히 이제 모든 권한을 한국 정부에게 넘겨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방식에서 계속 그런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네. 실질적인 그래서 이 공동 실무단 구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이 이제 그 겉으로 보이기에 네. 직접 군사 주권을 넘겨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실리는 다 챙겨가는 그렇죠. 구조를 그렇죠. 그 말과 구조를 어떻게 만들 예, 거냐 예. 이 과정 아닐까 싶은 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왜 또 다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걸 이제 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들어서면서 이제 미국의 군사혁신, 그 다음에 전략적 유연성, 그 다음에 이제 에, 전시작전 통제권의 이제 그 이양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력히 추진을 했죠. 그래서 주한미군도 막 감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혁신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미군을 최첨단 군대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해온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럼스펠드가 이제 쫓겨나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부의 입김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 봉쇄 전략이 점점 더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붙박이 군대로 머물지 않고 작전 통제권 부분도 이제 자기들이 전적으로 가짐으로써 그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일정하게 벗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이제 확고히 주둔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 봉쇄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이제 점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작전 통제권,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군부 특히 이제 현지 이제 뭐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부의 이해관계도 작용할 가능성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경제 위기, 뭐 재정 절벽 앞에서 국방 예산을 10년 동안에 뭐 6천억 달러 이상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미군 수를 줄이고 부대 수도 줄이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지에서 뭐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떤 자기들이 그 주둔할 이유와 명분, 그다음에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말하자면 미국 정치권에 이런 필요가 있으니 미군 계속 주둔시켜야 된다. 현지 뭐 부대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들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오래 전부터 미국 이제 이 정부와 군 사이에 그런 이제 알력과 갈등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제가 보니까요. 일단 작전 통제권 미국은 줄 생각이 없었고 수구 보수 세력들 이명박을 비롯한 이 여기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싶은데 모양새는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이제 호국 훈련도 네.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네. 형식으로 모양새는 예. 계속 이제 예.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이 이제 군사 주권도 이제 행사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이 권한과 이 지휘 구조는 다 미국이 명줄을 틀어주고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또 구체적으로 더 합의한 또 성명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 두 가지 좀 그 질문과 대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한단 말이죠. 뭐 북의 위협이 뭐 상존하고 네. 오히려 더 뭐 핵까지 이제 개발했기 때문에 예. 북의 위협이 더 증대됐고 우리 한국군 여전히 이제 준비가 덜 돼 있다. 네. 이런 논리로 네. 이 환수를 늦춘다든가 또 하나는 그래도 미니나사 정도의 지휘체가 있지 않으면 네. 어렵다 이렇게 논리가 네.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 지금 예. 한국군 발전의 대안이 뭐냐 예.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북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미니언합사 만들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북한이 여전히 북핵 미사일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어서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김정은 체제는 불안한 김정은 체제가 계속될 것이고 그들 말에 따르면 그다음에 북한의 위협은 계속 뭐 핵미사일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될 거 아니겠어요. 군사력도 뭐 점점 예?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작전 통제권 환수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영구히. 영구히. 또 거꾸로 얘기하면 북이 핵무기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냐? 그때도 뺏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가 없을 때는 그러면은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해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기 싫습니다. 환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이 부족하다. 뭐 지휘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국방력, 우리 군사력이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수준의 군사력 중에 하나예요. 세계 뭐 예산으로 보더라도 세계 15위권 안에 들고 이제 육군 능력, 해군 능력, 공군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합해 보면 동맹국 중에서 미국 동맹국 중에서도 다 10위 안에 들어요. 육해공군 능력이 지상군 능력은 동맹국 중에 2위예요. 그 정도로 이 한국군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계속 뭐 정보 감시 정찰 능력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한다고 하는 2006년도에 국방부가 이미 그때 일부 전략 영상 정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신호 정보, 전략 전술 신호 정보, 그 다음에 전술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00%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고 일부 이제 전략 영상 정보 이것만 부족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2006년도에. 그런데도 아직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수준도 차고 넘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 군사력이 세계 10위권 안팎에 드는데 그러면 유엔 가입국이 한 200여 개 나라 거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보다 군사력이 못한 나라들 한 뭐 190여 개 나라쯤 되나요? 이 나라들은 작전 통제권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응? 다 위임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같이 능력이 있는 나라가 능력이 없어서 작전 통제권 환수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 우리 밑에 있는 우리보다 능력이 못한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작전 통제권을 남의 나라에 강대국에 위임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작전 통제권을 외국 군대의 통째로 내준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라크 같은 미 점령국 나라 외에는 우리나라 같이 작전 통제권을 외국 군대의 통째로 내준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뭐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또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핑계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습니다. 환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사고의 이제 기본이 뭐냐면 이 뿌리 깊은 이 사대주의, 이 강대국이 아니면 나는 못 산다라고 하는 이 뭐 쉽게 표현하면 마마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나게 덩치는 큰데 스스로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없는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이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2006년도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한다고 하면서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뭐 그렇죠. 정보 감시 정찰 능력,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을 대폭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더라고요. 밀리터리 덕후. 그러니까 군사 마니아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국 광병론자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 예. 비해서 이 뭐 군사 정부보다 국방 예산이 엄청나게 네, 늘어났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국방 예산 늘려가지고 그 좋은 무기들 사놓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방부, 이 합참, 이 군인과 관료들이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 그 다음에 국민들을 완전히 농락한 거예요. 지들이 예산 다 따먹고, 그런 이 자료들 다 그렇게 만들어 내놓고, 이제 못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국민들을 가지고 논 거죠. 완전히 사기친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미니 한미연합사 만들겠다 이런 발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한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각나네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그 장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예, 이런 얘기 예, 했던 게 예, 그렇게 돈을 자기가 쏟아부어 줬는데 예.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예, 했던 게 예, 생각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대선 한 40여 며칠 정도 남았는데 자, 제가 느낌은 이게 이명박 정부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네,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국이 온갖 이 그 청구서를 다 날리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 수건 사업, 네, 눈치 보면서 못했던 사업, 그리고 특히나 미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온갖 청구서를 다 날리고 있다. 네, 미국 저 이명박 정부는 이제 다 이제 퍼주고 있는 거죠. 네, 대북 퍼주기도 시원찮을 판에 대미 퍼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네,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이게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4대 강도 뭐 하여튼 원성 회복하려면 상당한 그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네, 이 꼬여져 있는 왜곡된 이제 한미 간의 관계를 또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차기 정부가 그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어떤 입장을 갖고 정책을 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부가 좀 필요할까 이런 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분탕질 쳐놓은 이 모든 영역에서 분탕질 쳐놓은 이것을 설거지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차기 정부는 정말 힘든 정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외교안보 군사 이제 남북관계 분야도 마찬가지죠. 뭐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남북관계 최악의 상태에 빠졌고 한미관계 완전히 이제 이 그 침략성과 종속성이 너무 더욱더 노골화됐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외교 관계도 이제 완전히 균형을 상실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MD 문제, 뭐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 뭐 제주 해군기지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 작전 통제권 문제, 뭐 미국산 무기 도입 문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MD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의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한일 군사협정을 맺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도 이 한미일 이제 MD 체제, 동북아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MD 체제가 구축되게 된다는 것은 중국과 북과 러시아를 이제 겨냥한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들 나라들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동유럽에서 미국이 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 MD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 마지노선을 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동북아에서의 이 군사적 긴장과 갈등, 군비 경쟁, 동북아의 신냉전 이것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바꾸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MD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사일 지침 개정, 미사일 사거리 연장 이것도 MD 문제와 한 통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호히 반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대응해 나가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미사일 지침은 찬성하지만 MD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정확히 더 알아야 되고 자신들의 입장대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나 그다음에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작전 통제권 환수 완전히 껍데기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껍데기로만 받아서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이제 조사하고 그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자주를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그리고 통일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부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까지 그 한미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더 최악의 상태로 만들어 온,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온 이 정권을 심판하고 이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망쳐놓은 이런 그 외교 군사 관계 분야에서의 어떤 주권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더 심화되겠죠? 만약에 찍고 나면 이게 한미 더 관계에서는 가속화? 뭐 이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 중국을 포위 봉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 군사협정 같은 경우도 계속 추진되겠죠. 한일 군사협정 막기 위해서도 이 정권을 어떤 정권을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이 요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을 완성하는 문제에서 한일 군사 협정을 계속 이제 압력을 놓고 있다. 네. 그리고 그런 요구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정부가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막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재집권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에서 그것도 네. 그냥 그 다 떠안고 가라는 식으로 네. 이 정부에서 처리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보여지거든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6월 29일 날 몇 시간 전에 이제 서명이 중단된 것이 직접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그 진영에서 그것을 이제 반대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핵심 이유가 뭐겠어요? 그 협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 새누리당에서 나온 적이 없잖아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에서 보듯이 그것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냐? 그렇다면 대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 때문에 그거를 통과시키면 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대선 가도에 지장이 있을까봐 대통령 당선되기 어려울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0일부터 다음 해 2월 24일까지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너희가 시작했으니 설거지 하고 가라. 박근혜가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왜냐면 자기가 떠안아서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뭐 이제 더 나간다면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제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뼛속까지 친미 7인일이니까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갈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주권 문제, 그리고 평화 문제, 이런 문제, 그리고
포함해서 지금 올해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또 대선이 됐고요. 그래서 어, 정권 교체가 우리 주권 문제, 평화 문제의 명운을 가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이제 이 뉴스에서 이런 거 자세하게 해설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한미 간의 국가라는 동맹이 과시됐다, 뭐 이 네, 정도만 예.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본질, 배경,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련했고요. 자, 하여튼 요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도 다시 잡아서 저희들 또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계속 마련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그 7시 방송 다시 시작하고요. 오늘 그 한미동맹의 현실 문제, 한미동맹이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평통사 유영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재방송 한 번 더 틀어드리겠습니다. 재방송 보시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